자, 학생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노인 저항성 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이후에 근육 운동이 꼭 필요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이후 근육량은 매해 1% 정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체중 감량과 체지방 감소를 위해 유산소 운동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어, 중년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30대부터 근육 감소는 시작됩니다. 근육량의 점진적인 감소는 대개 30대부터 시작되는데요. 운동 부족, 노화 등으로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과 낙상, 골절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부실한 노인이 화장실 등에서 넘어져 장기간 입원하거나 아니면은 발견자가 없을 경우에는 생명을 잃는 사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뉴스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저항성 운동은 노인들에 포함해 전 연령의 사람들의 삶과 질과 신체 기능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항성 운동은 노화와 관련된 근육 기능의 상실과 근육 구조의 퇴화 중 상당 부분을 되돌릴 수 있고 신체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처방된 저항 운동을 통해 노인들의 장수와 장기적으로 독립성의 유지를 비롯해 다양한 건강 및 생활 방식의 효과를 경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육 감소는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음, 비만 여부와 상관없이 근육이 크게 줄어든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의 원인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데요. 주로 팔, 다리 등에 분포한 골격근은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 섭취한 포도당의 약 3분의 1을 흡수한 뒤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이러한 골격근의 감소가 두드러지면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폐경 전 적정 체중과 근육량을 유지하면 심혈관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요. 폐경 여성의 근육 감소는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근육 감소와 비만이 함께 나타나면 정상 근육 여성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3에서 4배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때도 근력 운동은 필수인데요. 체중 감량 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두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방을 태우는 데는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고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근력 운동을 통해 기초 대사량을 늘리고 몸의 체질을 바꿔야 다이어트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을 뺀다고 달리기만 할 게 아니라 아령이나 스쿼트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근육량이 현저하게 줄어들면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도 있는데요. 근력의 감소와 함께 심한 피로감, 체중 감소, 대사장애 등이 나기도 합니다. 근육 중에서도 골격근량의 감소에 의해 초래되는데요. 암 환자는 영양 불량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근육 감소의 속도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적정한 체형으로 보이지만 근육량과 신체 기능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죠. 이로 인해 암 환자에서 감염, 설사, 골수 억제 등 합병증이 흔하게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 절주,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식,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영양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의 골격근은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근육 소모가 증가하게 됩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와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 기능이 향상되고 면역 세포인 림프구의 활성으로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저항 운동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요. 저항 운동이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흔히 무산소 운동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는 다르게 고강도 운동으로 이루어져 신체가 긴급하게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하므로 에너지 생산 효율이 가장 좋은 탄수화물을 에너지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저항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면은요, 골격근은 체중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면서 기초 대사량의 20% 정도를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지방은 체중의 20% 정도이고 사람마다 차이가 큰데요. 기초 대사량의 5% 수준의 열량을 소모하게 되므로 골격근이 훨씬 더 많은 열량 소모를 하는 조직입니다. 체중 감량에 있어서 유산소 운동은 직접적으로 체지방량을 줄일 수 있는 운동으로 꼭 필요하지만 저항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려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 또한 하루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근력을 증가시켜 체력을 향상시키고 근육 합성을 자극하여 근육 손실을 억제하며 골밀도를 높이고 뼈와 인대, 힘줄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인 것이죠. 저항 운동은.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근력, 근육비대, 파워, 각 스포츠에 특별히 필요한 체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운동선수들은 저항 운동을 이용해 왔습니다. 오늘날 그 효과가 더욱 잘 이해됨에 따라 저항성 운동은 노인들에게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자, 저항 운동에는 기본 원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체를 바꾸기 원하는 방식으로 과부하 운동을 하라. 균형이 잘 맞고 효과가 큰 식품을 섭취하라. 예. 자, 단순히 운동만 하면은 노동이 됩니다. 균형이 잘 맞고 효과가 큰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양화와 주기화의 원리에 입각하라. 다양화. 자,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인체는 그 적응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면은 그 상황에 적응해 버리기 때문에 다양한 그 형태와 그리고 그 횟수를 갖다가 바꿔줘 주면서 저항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체형을 만들어 가라.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운동을 오늘 하루에 다 해버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몸을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자신의 신체 균형을 잡아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병 상태에 있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는 운동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플 경우나 그리고 과도한 운동이든지 아니면은 다친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저항 운동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운동량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의 강도에 목표를 두고 운동하라. 자, 이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성실함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운동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 오늘 이거를 갖다가 어떤 무게를 갖다가 반드시 해내야 된다. 그런 생각보다는 꾸준히 운동을 한다라는 부분에 목표를 두고 하시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자, 신체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죠. 자신의 신체 상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 시 운동량과 강도를 다양하라. 이거는 아까 다양화와 주기화의 원리에 입각하라와 동일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량, 강도, 그리고 무리하지 마라. 질병 상태에 있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운동을 하지 말라는 단어와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조직적으로 훈련하라. 자, 조직적으로 훈련하라. 그리고 마음을 단련하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실성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음을 단련시켜라. 네, 저항 운동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저항 운동의 효과, 건강 관련 효과로는요. 미국 스포츠의학회, 그리고 미국 심장협회, 미국 심혈관 및 폐재활협회에서 나타난 바로는 건강과 수행 능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저항 운동을 기타 운동요법, 자, 예로 들어서요. 유산소성 운동, 유연성 운동, 평형성 운동과 함께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항 운동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저항 운동은 벤치프레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운동만 벤치프레스나 이런 저항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유산소성 운동, 달리기, 유연성, 그리고 평형성 운동 요 다 같이 해주는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건강 및 체력 프로그램에서 저항성 훈련은 많은 질병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줄이고 기능적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효과들은 요통, 골관절염, 심혈관계 질환, 신경근육계 질환, 신부전, 제2형 당뇨병 환자들과 뇌졸중 중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을 포함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광범위한 노인들과 성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체력 및 수행 능력과 관련된 효과로는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근력과 파워, 근지구력이 감소해 기능적 능력과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하의 상당 부분은 노화 과정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노화와 자주 관련되는 비활동적인 생활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도, 근력, 민첩성, 유연성, 파워, 평형성,
근지구력을 포함한 운동 수행 능력 관련 체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운동 수행 기술은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인 체육으로 소프트볼, 테니스, 농구, 라켓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항 운동 후에 노인들에게서 전체 근육 및 근섬유 면적의 증가와 더불어 들어올리는 최대 부하의 현저한 증가를 보여주는 연구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자, 저항 운동의 경로를 보면요, 인체에서 자, 저항 운동을 하면은요, 그 대뇌피질과 중추신경계가 서로 연관을, 그리고 중추신경계에서 척수로, 그리고 말초신경까지 연결이 되고요. 말초신경계가 원심성 신경, 그리고 A 형태의 감마 섬유를 형성하게 되어 근감각 그 수용기에 미쳐서는 다시 한번 구심성 신경으로 전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감마 협력이 A 형태의 알파 섬유로 골격근이 수축을 관장하고요. 저항 운동을 하면 이렇게 이러한 흐름으로 근육, 관절, 수용기의 감각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척수신경을 통한 근육으로의 신경 신호도 이 흐름에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항 운동의 일반적 적응 증후군이라고 있는데요. 1단계로는 경고 단계. 자, 신체에 가해지는 자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운동 자극 후 2, 3일이 지나면 지연성 근육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새로운 운동 자극 후 2일에서 3일이 지나면 지연성 근육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신체 내 생리적 그리고 심리적 방어 단계들을 활성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고 단계. 신체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오늘 이렇게 그 새로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일 24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도 이제 오늘과 같은 강도로 해버리면 이제 3일째 됐을 때, 2일이나 3일째 됐을 때 이제 그 한꺼번에 이제 지연성 근육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몸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운동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근육 부위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됩니다. 매일 운동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그 새로운 운동 자극은 2, 3일 정도 텀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 보디빌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이따 조금 후에 다시 나오겠지만요, 1RM을 갖다가 형성할 때, 그걸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휴식 시간을 반드시 하고, 오늘 가슴 운동을 했으면 내일은 다리 운동 위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쉬고, 3일째 됐을 때 다시 가슴 운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2단계 저항 및 적응 단계. 자, 신체는 스트레스 자극에 적응하는 단계로 대사적, 근신경학적, 역학적, 심리학적인 적응 증가, 적응의 이 단계를 때때로 과보상이라고 하는데요. 저항 혹은 적응 단계라고 합니다. 자, 3단계를 갖다가 부적응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장기간의 스트레스나 장기간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질 경우 탈진 혹은 부정적 스트레스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피로골절입니다. 3단계 부적응 단계. 이 피로골절 같은 경우에는요, 운동뿐만이 아니라 생활 리듬이 흐트러져도
이 부분이 부적응 단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육 염좌, 관절 통증, 그리고 감정적인 피로, 이러한 부분을 동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단계 부적응 단계까지 올라가면은 이제는 심각한 그 운동 장애가 올 수가 있죠. 제가 저의 경우를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팔 수술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피로골절에 의한 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달 조금 넘게 좀 과도하게 좀 그 업무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 실기를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데 평소 같았으면 이게 부러질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부러져서 지금 수술까지 하게 됐는데요. 3단계 부적응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나 장기간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질 경우 탈진 혹은 부정적 스트레스, 그 증상으로는 피로골절, 근육 염좌, 관절 통증, 그리고 신체적 감정적 피로.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3단계 부적응 단계가 나타나면은 반드시 그 지도자와 그 상담을 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이 선수 생활을 하는데 아주 긴 선수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자, 저항 운동의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항 트레이닝 적응의 이점은 생리학적, 신체적 운동 수행 능력. 자, 생리학적으로는 심혈관계 효율성이 증대하고요. 긍정적 내분비, 호르몬 기능과 혈청 지질, 콜레스테롤의 생리학적 그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골 밀도가 증가하죠. 저항 운동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대사성 효율이 증가합니다. 자, 신체적으로 조직은 근육 힘줄 인대의 장력이 증가하고요. 근섬유의 횡단 면적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체지방은 감소하죠. 자, 운동 수행에 있어서는요, 신경근 조절이 증가하고요. 협응 능력이죠. 그리고 지구력도 증가하고 근력, 그리고 파워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항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그러나 조금 전에 바로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휴식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지구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근력에도 오히려 마이너스, 파워도 마이너스. 그리고 조직에서는 이제 근육 힘줄 인대가 이제 피로하게 돼서 장력이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항 운동의 원리. 자, 저항 운동의 원리는요. 단순히 몸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이 바로 저항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항 운동이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항 운동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력 운동을 흔히 말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용어로 써왔기 때문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바벨, 덤벨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웨이트를 이용해 자극을 주는 운동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밴드, 튜빙 등의 탄성을 이용한 그러한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밴드 운동들, 예. 그리고 그 튜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튜빙. 예. 이렇게 그 밴드나 튜빙 같은 경우에는 탄성을 이용한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균형 감각과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유압식 저항 운동.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수압식 트레이닝. 수압식 트레이닝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머신도 있고요. 근육 운동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의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용어보다는 저항성 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음, 저항성 운동도 유산소 운동과 마찬가지로 운동 강도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그 차이는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 이게 웨이트 그 저항 운동의 원리가요. 자, 과부하의 원리, 다양화와 주기화, 다양화의 원리, 주기화의 원리, 특이성의 원리가 있는데요. 과부하의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근지구력, 파워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근육에 가해지는 요구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증가해야 익숙해진 부하를 초과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부하의 원리.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 자, 다양화와 주기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점진적인 과부하의 체계적인 변화는 인체에 가해지는 생리적인 자극의 다양화를 유발하고 훈련 자극을 최적화, 훈련의 양과 강도의 다양화는 근력, 파워, 지구력을 최적으로 향상시키고요. 프로그램의 변수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특이성의 원리. 자, 특정한 프로그램 변수에 대한 신체의 반응과 그에 따른 적응 능력. 요 부분이 저항 운동의 효과는 가부하의 원리에 의해서 운동점이 주어진 신체의 계통이나 또는 일부 계통에 한정되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특이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저항 부하 운동은 근육계나 또는 일부 근육에, 또한 구간 운동은 호흡 순환계에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항 운동은 유연성을 늘린다든지 구간 운동으로 근력을 높인다는 것은 결코 쓸모없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운동의 특이성이란 운동으로 인하여 운동하는 사람의 신체 조직이나 계통에 생리적인 변화를 가져다 줌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운동하는 사람 자신이나 운동을 지도하는 트레이너는 운동에 의해서 인체에 나타나는 생리학적인 현상의 지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특이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부하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요. 그 운동 강도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벼운 무게를 이용한 근력 운동은 그 효과가 매우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마는데요. 일정한 무게만 가지고 오랫동안 운동을 실시하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게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과부하는 운동 생리학적으로 질적인 면의 운동 강도뿐만 아니라 양적인 어, 양적인 면의 운동 시간이나 운동 빈도 등을 고려해야만 운동 효과를 어,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 외에도 이게 적응의 원리라고도 하거든요. 적응의 원리. 우리 몸에는 운동 자극을 주면 일시적인 적응 현상과 적응 현상과 장기적인 적응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일시적인 적응 현상이란 운동 자극을 주다가 그 자극을 멈추면 우리 몸의 생리학적 기능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장기적인 적응 현상이란 우리 몸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운동 자극을 줌으로써 우리 몸의 생리적인 기능에 변화가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몸은 운동 능력의 향상이라는 면에서 볼 때 반복적인 운동 자극에 의한 생리적인 적응 현상이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바람직한 적응 효과의 이론과 실증을 계획적으로 편성하여 운동 자극을 되풀이하여 주는데요. 결정적으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잠시 휴식 시간을 좀 갖고요. 저항 운동에 대해서, 저항 운동의 요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운동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